좀 있어요. 네.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민주혁신 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 청주 서원구 국회의원 이광입니다. 여러 당내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유일한 원외이자 유일한 험지 전략지역 출신으로 출마하셨던 저와 함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우리 유동철 후보님께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진행 과정에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의 역할을 중요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시자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인 유동철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유동철입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 후보를 사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름에 정계에 입문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였고 이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개혁입법, 민생입법, 특검 등 원내에서 해야 할 과제가 많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정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당정, 청, 협력을 넘어 혼연일체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보다는 1인 1표만이 난무했습니다. 1인 1표 중요하고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란 정상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보다 우선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인 1표는 어느새 누군가의 당권 경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혹은 토론과 수기를 제한하는 신중파를 공격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인 1표가 적용되는 전당대회는 8월이고 지방선거는 불과 5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략은 어디에 있습니까? 험지 전략지역은 안중에 있는 것입니까?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께 제안합니다. 모든 시선과 역량을 이재명 정부 성공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개혁입법, 민생입법에 집중하고 내란 청산을 위해 특검법 등 사법개혁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 국정동력을 위해 6.3 지방선거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은 당권 경쟁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경쟁을 해 주십시오. 당권 경쟁의 도구로 1인 1표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과 수기 과정을 통해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합시다. 길지 않은 최고위원 선거운동 기간이었지만 진정성과 실력을 검증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거짓으로 당원 주권과 1인 1표를 말하는지, 누가 허울뿐인 당정청 협력을 말하는지 현명한 우리 민주당의 동지들은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험지 전략지역에서 상주하겠다는 진정성과 지구당 부활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유동철의 꿈을 이어갈 후보님을 응원합니다. 다시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으로 들어가지만 민주당의 동지로서, 이재명의 동지로서, 혁신의 동지로서 최고위원 선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원외인사의 단기 필마 선거운동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외롭지도 초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유동철은 사퇴하지만 내일 유동철은 할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유동철.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신 김문수 의원님까지 저희 더민주혁신회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모임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그리고 당의 성공을 또 떠받치는 그런 조직으로서 계속 활동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이상규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하여 법정에 세울 때 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습니다. 서방에서 군사작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자행되는 동안 동방에서는 호혜 존중, 영내 평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쪽에서 일극 패권주의가 참혹한 살상을 벌이는데 다른 쪽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전면적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국운 상승을 넘어 국제 질서 재편의 새 기원이 되길 바랍니다. 쿠팡 김범석 회장이 비난받는 이유는 비윤리 경영, 노동 착취 경영을 버젓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연중 무휴, 새벽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초과 노동, 야간 노동을 강제하고 그러다가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조작 은폐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악질 경영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책임을 회피하고자 쿠팡 한국 법인에서는 형식적으로 손을 뗐습니다. 범킴에게 직원은 한낱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모품 취급이 정계에도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해운 장관 지정자, 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그렇습니다. 거대 정당 의원들은 보좌진을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김범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쿠팡 경영진을 불러다 큰 소리 치는데 쿠팡은 덤덤하기만 합니다.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이 동색인데 누가 누구를 꾸짖고 무슨 해결책을 내겠습니까? 수많은 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억울하게 내몰려도 기업은, 특히나 대기업은 언제나 승승장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권을 주고받았지만 한결같이 대기업에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김범석과 이해웅과 강선우와 김병기가 다를 뿐 동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기소독 정권을 가지고 거대 권력으로 자라면서 온갖 폐해가 드러나자 결국 폐지하고 그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의 거대 권력인 대기업 집단도 폐지하고 전문 기업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계의 거대 권력인 국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도 폐지 수준으로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검찰에게만,
쿠팡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국힘과 민주당이 적대적 상생을 하며 권력과 기득권을 나누어 갖는 가장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체계를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잔당까지도 다 조사하고 처벌하듯이 비윤리 경영, 쿠팡에게 칼을 빼들었듯이 종교유착, 특혜비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에도 칼을 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진보당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 여러 색깔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사회적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빈손 회담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회담이었습니다. 정부는 회담 내내 평화와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과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시 주석은 영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을 피했으며 북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중국이 최근 군축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소식까지 감안하면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더더욱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은 당연히 비핵화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언급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을 흔들려는 의도까지 보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우리의 안보 원칙과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얼마나 분명히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경제 안보 외교 전반에 걸쳐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곤 하나 핵심 현안에 대한 가시적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권과 직결된 현안들 역시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에 대해 사과도 철거 약속도 없었으며 한한령 문제 또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정부가 성과로 제시한 각종 MOU 역시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보단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 복원은 국익의 좌표가 분명할 때 가능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외교 전략을 분명히 제시하고 서해 구조물 불법 설치, 불법 조업, 한한령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낼 후속 대응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돈거래 의혹이 개인 비위를 넘어 조직적 은폐와 권력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다는 탄원서가 2023년 12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 측에 전달됐고 그 전달 창구가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대표에게 보고했다, 윤리감찰단으로 넘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녹취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공천비리 의혹을 담은 탄원서가 왜 아무런 감찰이나 조사도 없이 사라졌고 결국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되돌아갔다는 정황까지 제기됩니다.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만 공천에서 배제됐고 민주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갔습니다. 공천 비리 제보가 당대표 라인에 보고됐음에도 묵살됐다면 이는 누군가의 판단에 따른 조직적 은폐입니다. 당대표가 몰랐다면 심각한 보고검증 시스템 붕괴이고 알았다면 묵인 또는 방조라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고 특검 요구는 거부한 채 꼬리 자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수진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에게도 해당 의혹을 문의했으나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취지의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의혹이 민주당 지도부 핵심부까지 공유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재명 당시 당대표 라인 전반이 수사 대상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공천 헌금, 인사청탁, 대북 송금까지 주요 의혹의 중심에는 만사 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탄원서를 전달받고 보고를 언급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국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직접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민주당도 정말 떳떳하다면 김현지 실장의 국회 출석에 협조하십시오. 이를 또 거부하는 순간 민주당은 스스로 공천은 거래였고 침묵은 조직적이었다는 의혹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 동골의 의혹과 권력형 은폐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품 전달 핵심 의혹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개시 직후 이뤄진 출국이란 점에서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금품 수수 여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의혹이 민주당 공천 관리 과정에서 누구에게 보고됐는지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 이후 조직적으로 은폐되거나 묵살된 것은 아닌지까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미 녹취와 복수의 진술을 통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과 지도부 인사들이 언급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김경 시의원과 강선 의원, 김병기 의원을 포함해 공천 과정에 관여했거나 보고 전달 조정 역할을 한 인사 전원에 대해 즉각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증거인멸과 수사 공백을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사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핵심 인사의 출국을 사실상 방치한 수사 대응은 결과적으로 수사 방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탄원서 전달 및 보고 경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당시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였던 정청래 대표 역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한 대상입니다. 의혹의 전개 구조상 이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는 수사의 필수 요건입니다. 특히 지금은 의혹 당사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가장 큰 시기로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개인 문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정황과 사후 처리 과정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출국 금지와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공천은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 공천이 금전거래 의혹과 보고 묵살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라면 출국 금지와 전면적인 조사, 그리고 보고 대응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 없이는 국민적 의혹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출국 금지 조치와 수사 전반을 끝까지 점검할 것이며 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폭로가 사실상 1일 1폭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첫째, 공개된 녹취에서 후보자는 인턴 직원에게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 인격 모독성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언론 기사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둘째, 후보자는 기사 보고에 그치지 않고 보좌진에게 자정 넘어 댓글 대응까지 직접 확인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보좌진에게 자택 프린터 수리, 자녀 공익 근무지 심부름, 가족병원 이송까지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넷째, 직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동선을 캐게 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직장인께 묻겠습니다. 이런 상사가 고위공직자로 적합하겠습니까? 다섯째, 후보자 가족 재산은 175억 원으로 10년 새 110억 원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총괄할 후보자가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 자신의 재산이란 점부터 상식에 어긋납니다. 여섯째, 후보자 자녀들이 대부업체 회사채를 매입한 사실은 재정 책임자 후보자로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를 드러냅니다. 일곱째, 배우자의 영종도 토지 매입과 수용 과정에서 약 3배 차익 의혹이 제기됐지만 납득할 설명은 없었습니다. 여덟째, 재개발을 공약했던 지역의 토지를 가족이 보유한 사실 역시 공직 윤리와 정면 충돌합니다. 아홉째, 시장과 재정 건전성을 강조한 후보자의 신념은 현 정부의 초확장 재정 기조와 충돌하지만 이에 대한 소신이나 입장 표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 시구 의원들을 상대로 권한을 앞세운 압박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던 현직 구의원이 지속적인 괴롭힘과 극심한 정신적 압박으로 유산 위기까지 겪었다는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사과와 자진 사퇴입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해운 후보자 지명 철회여야 합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집행이 지연되면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정상적인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방산업체들마저 자재대금과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나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정당국과 국방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한쪽은 예산 신청이 늦었다 하고 다른 한쪽은 정상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처의 책임이든 부처 간 협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보 예산 관리에 실패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습니다. 안보 예산은 사후 변명이나 책임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불거졌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안보 긴장이 상존하는 시기에 국방 예산 공백 논란까지 제기됐다는 사실은 정부의 안보 관리 역량과 인식 전반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가 안보는 한치의 소홀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국방 예산은 곧 전력이며 대비태세 그 자체입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안보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보 예산 집행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미지급된 국방 예산의 즉각적인 정상화는 물론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안보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고 단 한순간의 공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가짜 뉴스를 감시한다면서 이수정, 김태규 등을 불러 모았습니까? 내란 본당에 이은 가짜 정당 인증입니다. 내란 본당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야당 탄압 가짜 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어제 첫 회의를 열고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프레임이 가장 심각하고 악랄한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입니다. 이 정도면 가짜 뉴스 감시 특위가 아니라 가짜 뉴스 생성 특위라고 이름부터 다시 바꿔 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본당이라는 것은 재작년 12.3 내란 이후 지난 1년의 과정을 목도한 우리 국민들의 최종 판단입니다. 지금껏 단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인정과 사과를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얼마 전에도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내란 수계 탄핵을 사법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망언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에서 가짜 뉴스를 감시하겠다니 특위 출범 자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악랄한 가짜 뉴스인 셈입니다. 게다가 그 위원들의 면면 또한 더욱 가관입니다. 작년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이른바 2인 방통위로 이진숙과 함께 대한민국 방송통신의 공정성을 파탄내는 데 앞장섰던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내란의 국회 담당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변호인인 심재동 변호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에 가장 최적화된 드림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짜뉴스 감시가 아닌 가짜 정당 인증입니다. 진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가짜 정당은 필요 없습니다. 즉각 해산을 거듭 강력히 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달장애인 전세 사기 피의자를 고집하는 검찰, 이러면서 보안수사 자랑질을 했습니까? 검찰의 맹성, 정령 불가능한 일입니까? 발달장애를 가진 사실이 무시된 채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의 재판을 검찰에서 끝내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록을 한 발달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진술 보조인의 조력도 생략된 전형적인 부실 수사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진범으로 의심받았던 이미 또 다른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남편의 결정적 자백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부실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등 그 어떤 교정 절차 없이 현재 재판을 고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검찰에 그 무슨 신뢰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난 연말에는 이른바 자신들의 직접 보안 수사 성과를 자랑하는 노골적인 홍보질에까지 나섰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알량한 보안 수사 우수 사례들이 아니라 끝도 없이 산처럼 거대하게 쌓인 보안 수사 불량 사례들일 것입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겠습니까? 억울한 발달 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 즉각 공소부터 취소해야 합니다. 검찰의 성찰과 반성을, 맹성을 거듭 강력히 정말로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한중이 새 시대를 열어갈 기초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도 매년 만나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하며 지속 가능한 우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중 정상 부부가 격이 없이 어우러져 시진핑 주석에게서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은 한중 관계가 일상으로 되돌아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가자는 원칙도 공유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와 불법 조업 질서 개선을 위한 후속 협력이 차질 없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교류와 협력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부 부처와 기관 간 MOU 14건이 체결됐습니다. 산업통상, 디지털 기술, 공급망 안정, 환경기후 등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부처 간 협의 채널과 후속 이행 절차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한중 정상이 한 약속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익기준의 실용외교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국회가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윤석열, 1심 선고는 엄중한 중형뿐입니다. 윤석열은 지난달 26일 최후 진술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 특공대와 경호 인력이 관저에서 철수한 것을 두고 다 도망갔으니 사유화가 아니다라는 기괴한 개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불과 1년 전 윤석열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며 직접 유혈 사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지연시키고 무력 대치를 초래한 당사자가 윤석열 본인 아니었습니까?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와서 본인의 지시가 통하지 않았다고 사유화가 아니다라며 발뺌하는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살상용 무기로 막으려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기관을 사적 방패로 삼으려 했던 사유화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히 부하 직원들의 헌법 수호 결단을 도망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헌법 정신조차 망각한 뒤틀린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권력의 마지막 순간까지 총칼을 동원해 법망을 피하려 했던 이에게 관용은 사치입니다. 검찰은 이미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법치를 유린한 지도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투명하게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자당의 공천 장사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하고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9월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에서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야합을 시도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보통 3억에서 5억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을 하게 한다. 그게 일상화되어 있다며 또 만약에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경선을 할 때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 그것까지 했습니다. 당이 망할 만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천 돈거래가 일상이었다는 것을 고백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2025년 한 해에만 박순자, 하영재 두 전직 국회의원 2명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만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문제가 반복되어 온 정당입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공천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복되어 온 공천 비리부터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은 정당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동가 후보 공천이 거래되는 순간 정치는 국민을 배신하는 장사판으로 전락합니다. 수사기관은 공천 개입과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모든 부정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가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 깨끗하고 공정한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공천신문고 창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암행어사 감찰단 등을 통해 공천 전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도 자당의 공천잔사 의혹부터 국민 앞에 해명하고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맞서서 하겠습니다. 공천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공천 뇌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천 뇌물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항이 김현지 실장을 거쳐 당 지도부에 보고됐고 탄원서 역시 당 사무국에도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뇌물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고 은폐했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 연루된 인사들은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쪽은 그대로 두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 정리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면 이는 조직적인 비리 방조라는 점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관리, 감독 능력조차 없었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공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국민 앞에 무슨 명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시스템 문제가 아닌 개별 인사의 이탈이라며 선을 긋고 특검 도입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 뇌물 의혹이 김현지 실장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를 개인의 이탈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김현지 실장이 공천 장사를 당 차원에서 은폐한 것이 아니라면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들 문제는 개인 일탈로 축소하면서 남의 문제는 구조적 적폐를 들이대는 이중잣대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실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금품 수수와 공천 뇌물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매관매직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터져나오는 이해운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해운 기획예산서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의 도전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도전이 아니라 정권의 오만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실체는 비리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년 새에 재산이 110억 원 넘게 폭증하였고 영종동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 곡감만 불린 사익 추구 전문가일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제2의 조국 사태를 방불케 하는 입시 비리 의혹입니다. 이미 후보자 측 컴퓨터에서 아들의 국회 인턴 증명서와 자소서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엄마 찬스로 국회를 아들 스펙 공장으로 만들고 증명서까지 셀프로 위조하려 한 정황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도덕성 또한 파탄났습니다. 보좌진을 아들 집사처럼 부리고 임신한 동료 기초의원을 유산 위기로까지 몬 패륜적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 자신이 배신하고 떠난 옛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며 구명활동을 벌이는 이중성에 국민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죄 혐의자를 감싸는 이 무모한 도전을 당장 멈추십시오. 이해운 후보자 역시 장관직이라는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 인사청문회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수석 대변인 손솔입니다. 브리핑 두 건 진행하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군 내부에서
고문 및 약물 자백 유도 계획 관련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인물이 대령으로 진급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문건에 담긴 내용은 현대판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불케 합니다. 나체 상태 방치, 물고문, 수면 박탈, 독극물과 마취제를 이용한 약물 고문 등은 물론 독방 감금이나 평생 불구자 협박 등 정신적 고문도 기획됐습니다. 불법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체포된 정치인 등에게 이 같은 반인륜적 학대를 가했으리란 생각에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야만적 계획을 수립한 자가 어떻게 버젓이 대령으로 진급하여 인간정보부대의 현장 부대장직을 수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군인이 헌법 파괴 계획을 세웠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급이라는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특수부대 명단을 민간인에게 유출하고 요인 암살과 공항 폭파 임무까지 모의했다는 의혹은 이번 사태가 조직적인 국가 전복 시도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의 핵심에 있던 이 대령이 여전히 현역 군인 신분으로 총칼을 쥐고 있는 상황을 단 한순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내란 가담 군인을 즉각 파면하고 수사기관은 즉각 구속 수사하십시오. 내란 기획자의 진급은 치명적인 인사 참사입니다. 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실질적 다자 외교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어제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 필요한 경제, 민생 분야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은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줄 서라는 경고만 듣고 왔다며 국제정치는 선의가 아닌 힘과 계산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내대표라는 자가 외교와 줄 서기도 구분 못하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외교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진영 선택의 문제로 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이고 무능력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긴장과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적대 정책을 구존 동의와 평화 협력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 대만 문제,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정례화는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균형 외교와 다자 외교는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본인 책무와 관련된 논평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선택적 정의와 남탓 정치는 의회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육선 중진이자 입법부 수장이라고는 믿기 힘든 궤변의 향연이었습니다. 본회의 사회는 거부하고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 탓으로 돌리는 주 부의장의 적반하장 행태는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주 부의장에게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국회 부의장직은 국민의힘 당직이 아닙니다.
부의장의 사회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헌정 질서를 유지해야 할 엄중한 의무입니다. 위헌과 악법 저지를 핑계로 의장석을 비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비겁한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비유한 대목은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합니다. 민생 법안에까지 무분별한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의사 일정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켜 제도의 본질을 탱자로 변질시킨 장본인은 바로 국민의힘과 주의원 본인입니다. 또한 불법 비상계엄의 원인이 당시 야당에 있다는 궤변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는 강도가 칼을 휘두른 이유가 피해자가 소리쳤기 때문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내란 범죄의 책임을 정당한 입법 활동에 전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여전히 용산 수호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한 정치적 셈법에 국회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등대인 민심을 언급하며 본인의 직무유기를 정당화하는 위선을 멈추십시오. 진정 민심을 따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돌아와 부의장의 본분부터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직무를 유기하고 권한만 누리려는 노회한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제 자리를 멘트 다 하고 자리 비켜드리면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쁜 일정에도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국 연대통합 건설사업노동조합 화물운송분과 사무부장 임대명입니다. 오늘 저희는 현대기아 자동차 부품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실수에 분당 약 152만 원이라는 살인적인 비용이 개인에게 부과된다는 점과 불합리한 다단계 이중계약 실태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내외인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언제나 노동자와 함께하는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 연대통합건설산업노동조합 최명훈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 노동조합 화물운송분과 주용덕 총괄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현성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부 동지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이수진 의원님의 모두 발언과 주영덕 총괄본부장님의 현장 발언, 안현성 지부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그럼 이수진 의원님부터 발언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물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가 멈추면 산업이 멈추고 세상이 멈춥니다. 하지만 물류 노동자들은 산업이 발전해도 층층의 하청 구조와 불공정한 계약 관계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입차주는 개인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노동조합과의 책임 있는 교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물이 조금이라도 늦어져 공정이 지연되면 화물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분에 1시간이 아닙니다. 1분에 152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클레임 비용이 과연 정당합니까? 이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공정한 구조적 폭력입니다. 과도한 클레임 비용, 이중 수수료 착취 구조, 진짜 사장의 책임 회피, 직접 운송재 회피, 이 모든 것이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 폭력적 실태를 고발하고 사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또한 여전히 척박한 물류 노동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전국연대통합건설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분과 총괄본부장 조용덕입니다. 우리는 현대기아자동차 생산 공정을 하루도 멈추지 않게 만드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과도한 클레임 비용과 이중 수수료를 떠안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이 멈추면 분당 152만 원이 넘는 비용이 개인에게 부과되고 그 기준과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생산 공정을 지탱하면서도 현장 노동자와 화물운송 노동자의 책임은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구조적 차별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과도한 클레임 비용을 즉각 중단하고 다단계 이중계약 구조를 개선하며 직접 운송재를 정상화하고 동결된 운송 단가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요구가 외면된다면 우리는 멈춰서서 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것이고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의 민낯을 사회에 알려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어서입니다. 지난 25년도까지 만 10년을 현대기아자동차 부품 운송 노조를 이끌어 오면서 특별한 분규 없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업무를 지속해 왔으나 현대모비스와 자회사인 모터라스는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물류사의 이익분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코너를 몰아서 이젠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글로비스와 하청 물류사인 LST 센터에서는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협상에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조합원에 대한 전방위적 회유와 압박으로 이미 조합을 5명이 이탈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주 치졸하게도 26년 1월 1일부 식사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내기에 더 이상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극단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제발 사회에 고발하여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송 업무에 전념하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22일 총 214번의 공정중단 책임으로 2억 9천만 원의 금액을 청구받아 차량을 매각해서 일부 상환하고 지금은 기사로 일하면서 월 300만 원의 급여 중 150만 원씩 갚아 나가며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김대환 조합원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김대환 조합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실상을 말씀드리고자 했으나 오늘과 내일 아들의 수술 일정 때문에 올 수가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기자회견 낭독문에서 추가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현대기아 부품 운송 노동자 구조적 착취 고발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전국 연대 통합건설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분과 현대기아자동차 부품운송 지부장 안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화물운송 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불공정과 책임 전가의 실태를 알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조합은 현대기아자동차 부품 공급 수급을 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로 구동된 노동조합으로서 자동차 생산 공정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부품을 적시에 운송하며 현대기아자동차 생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한 클레임 비용과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이중 수수료 부담을 감내해 왔으며 우리는 더 이상 화물운송조합원에게 이러한 불공정한 책임 전가를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모터라스, 유니트스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화물운송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클레임 비용을 부과를 즉시 중단할 것, 불합리한 다단계 이중계약 구조를 전면 개선할 것, 현대글로비스의 직접 운송제 이행 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정상화할 것, 장기간 동결되어 온 운송 단가를 즉각 정상화할 것,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내부 거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 그리고 화물운송 노동자에 대한 실질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교섭 구조를 즉각 확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결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노동자의 대가를 최소한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단 일부만 멈춰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정밀한 생산 시스템이며 이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부품 운송 노동자들 역시 생산 공정의 핵심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현장 생산직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것과는 달리 부품 운송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지입 구조라는 형식 속에서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결과 부품 운송 지연으로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기준 분당 152만 8천 원의 클레임 비용이 생산 공정 중단 책임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개인에게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수익 규모 대비 약 2,000배 이상에 대하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책임 전가입니다. 평택 이지회의 김대환 조합원은 24년 8월 22일 15분, 동년 10월 11일 199분, 도합 총 214분의 라인 중단 책임을 사유로 2025년 6월 17일 라인 중단 클레임 변제금 합의서에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클레임에 대한 변제 금액을 강요받았고 분당 약 136만 원에 이르는 가혹한 금액으로 인해 차량을 매각하여 일부를 변제한 뒤 현재는 물류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으며 월 300여만 원의 수입으로 매월 상환을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매월 150만 원 상환한다 하더라도 총 128개월, 즉 10년 8개월 상환을 해야지 상환이 가능하며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압류와 신용불량, 현대판 채무 노예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변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이 클레임 제도는 명백한 구조적 폭력입니다. 반면 기아, 현대자동차, 모터라스, 현대글로비스 소속 생산 현장 근로자들의 과실로 생산 공정이 비가동될 경우에는 사례 자체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분당 클레임 비용을 개인에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고장, 도로 정체, 작업 환경 문제 등의 운송 지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모든 책임과 위험이 화물운송 노동자에게만, 즉 개인에게만 전가가 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클레임 비용의 산출과 내역, 합리성, 정당성 어느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자료 제출 요구에도 침묵으로 질관하는 이 행태는 명백한 경영 리스크의 외주화이자 구조적 폭력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직접 운송제 30% 이상 의무가 부과된 대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배차, 관리, 감독은 다른 물류사에게 맡기는 이중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 운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운송비를 배분 과정에서 이중 수수료의 착취 구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운송자의 법 취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간 착취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원청의 구조적인 책임 회피로 인하여 현대글로비스 소속 LST 물류센터와의 교섭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년 중 12년이 동결된 운송 단가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결렬되었고, 이에 따라 25년 12월 3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단체 행동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모토라스 소속 HDL, 대진로지스, 연합, 주식회사의 물류사와 교섭 역시 결렬되어 2026년 1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단체 행동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현대 기아 자동차 공장에 직접 납품하는 핵심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약 3천여 명이 존재합니다. 그 3천여 명은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청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모토라스, 유니토스가 끝까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조정 중지를 결정을 받아 우리 조합 소속 조직 모토라스 직설 차량, 글로비스 LS센터 도합 222대의 차량이 연대하여 법내 노동조합으로서 보장된 권리에 따라 총파업을 26년 1월 9일 행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글로비스 LS센터, 모비스, 모토라스, 강주, 아산, 인주, 이화, 평택 1, 평택 2, 서산, 안양공장 동시 라인 중단의 사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엄중히 밝힙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는 단순한 외주 인력이 아니라 현대기아자동차 생산을 실제 움직이는 필수 노동력이며, 그럼에도 운송비는 동결되고 책임은 개인에게 전가되는 이러한 교섭이 봉쇄된 채 이 구조는 수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로써 공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의응답 시간을 밖에서 따로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쭉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옆으로 더 나오세요. 됐죠? 예,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한 공항을 위한 교대제 개편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강성규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공공운수노조의 인천공항 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같은 지부의 주진호 수석 부지부장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같은 지부의 김순정 부지부장님 모셨습니다. 환경지회 지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같은 지부의 이자영 설비지회 지회장님 모셨고요. 같은 지부 이호연 터미널 운영지회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같은 지부 형은 사무처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대한민국 최대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최근 쿠팡의 수많은 업무상 재해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장시간 노동, 특히 연속되는 야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항의 안전과 서비스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노사는 현행 3조 2교대제를 4조 2교대제로 개편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의 안전을 도모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에 해당하는 인천공항이 자회사 노사의 이 합의를 사실상 무시하고 또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본 의원은 여기 계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여러분들과 토론회를 열어 3조 2교대 근무의 현실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비번과 휴식으로 짜여진 근무 스케줄을 갖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특히 야간근무 2일차에 사고와 재해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아침 9시에 퇴근하여 그날 저녁 6시에 출근해야 하는 패턴에서 안전사고와 재해 빈발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비용 증가 없이 4조 2교대제를 도입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쟁행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정한석 지부장님의 단식도 하였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공동주최 의원들은 인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공공운수노조의 강성규 부위원장님 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성규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제안하고 준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님과 정준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12월 17일 국회 토론회 이후에도 인천공항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약간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국토교통부도 모두 다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 자리가 더없이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이용호 의원님과 정준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회 토론회 이후 3주 만에 다시 오늘 인천공항 지역지부 동지들이 4조 2교대 합의 약속 지킬 것을 요구하며 다시 국회로 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후 노사전 협의체에서 노사 간 합의해서 인력 충원과 4조 2교대를 합의하고 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3일간의 파업과 17일간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과 정부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되려 우리 인천공항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합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주 5일제가 공공부문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3년 전이나 허락된 사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주 40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공항이 커지면 일할 사람도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연속 야간 근무와 과로 속에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뇌출혈로 쓰러지고 추락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인천공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원청 노동자들에게는 허용된 4조 2교대가 유독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만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권한 없다, 영향받기다, 방법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듣기 힘듭니다. 인천공항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위에 대통령실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합의 이행을 위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없다면 국회가 앞에서 견인해 주십시오. 노동부가 눈 감고 국토부가 모른 척할 때 노동자들이 믿고 호소할 수 있는 것은 국회뿐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정부에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책찍질해 주십시오. 공공운수노조와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밝아온 새해 현장에서 다시 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온전한 4조 2교대 이행과 8시간 근무가 쟁취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위원장님의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발언은 인천공항 지역지부의 정한석 지부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지부장 정한석입니다. 아침 9시에 퇴근해서 당일 오후 6시에 다시 출근하는 교대제를 개선하자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을 근절하자는 약속은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노동자 교대 근무제를 2007년 4조 2교대로 개선했던 것에서 10년이나 뒤늦은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의 합의는 지금 26년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인천공항 현장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다치고 아프고 심지어 죽어나갑니다. 청년 노동자들은 희망을 잃고 유서 한 장 없이 세상을 등지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떠나갑니다. 25년 정규직 노동조합의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 5조 2교대 쟁취인 반면 1만 자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 근절 3조 2교대 폐지를 외쳐야 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2013년 19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위험의 외주와 아웃소싱의 모델이었던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를 세상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4조 2교대 시행을 촉구하며 2022년에 파업에 돌입, 제2여기터미널 4단계 확장 시설 오픈 시점에 임금 저하 없는 교대제 개편 및 환경 분야 8시간 주 5일제 전면 시행하기로 세계 자회사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단계 확장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4조 2교대는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않았고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하루 8.5시간의 고된 노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회사의 4단계 필요인력 충원 계획마저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이에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24년, 25년 연속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지도부는 17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까지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안전한 공항을 위한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노조 탄압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2013년 파업으로 지부장이 해고되었고 2020년 정규직 전환 시에도 지부장이 해고된 것에 이어 24년, 25년 파업을 이유로 현 지도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장이 날라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단식으로 절박한 외침을 한 것이 업무방해라고 겁박합니다. 그러나 빈번한 산업재해, 내 심혈관계 질환 및 유산, 심지어 동료의 사망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업무에 충실한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3월 29살 청년 노동자가 야간 근무 둘째 날 새벽에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조합원을 가슴에 묻으며 다짐했습니다. 죽음의 공항을 멈추자, 안전한 공항,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에 묻습니다. 연속 야간 노동을 근절하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약속은 공공 분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인천국제공항 노사 전문가 협의회 합의서는 인천공항을 청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었습니까?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되는 마당에 인천국제공항에서는 8.5시간의 고된 노동이 강요되는 현실이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인천공항 단식 현장에 방문한 국토교통부 차관은 안전한 공항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인천공항 교대제 개편 미이행 문제를 지도하겠다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함께 4조 2교대 도입 방안을 모색하자는 구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회사 노동자 쥐어짜기로는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 시민 모두의 안전한 공항을 위해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을 근절하고 4조 2교대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관계부처, 국회가 해법 제시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속한 사태 해결의 책임을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나은 공항, 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고자 하는 인천공항 지역지부의 투쟁은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죽음의 공항을 멈추기 위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부장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인천공항 지역지부 부지부장이자 환경지회 지회장이신 김순정 지회장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공항 지역지부 부지부장 김순정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노동자, 시민 모두의 안전한 공항을 위해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 근절 4조 2교대 이행을 촉구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2개의 활주로가 4개로 늘어났고 1여객터미널에 더하여 탑승동과 2여객터미널이 증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4단계 완공에 따라 이 여객터미널은 기존 면적의 곱절로 확정되었고 확장구역 전면 운행 시행된 2024년 12월 3일 이후 이용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커지고 화려해지는 인천국제공항의 이면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일하고 있는 1만 공항 노동자들의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개항 이래 현장 인력 90%를 외주화하여 운행하였던 인천공항공사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용역 노동자 1만여 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4조 2교대 등 교대 근무제 개선안을 검토, 적용하기로 인천공항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대표단과 합의하였습니다. 주 6일제를 감내하던 환경 분야의 경우 2022년에 이르러서야 주 5일 근무로 전환했고 하루 8.5시간 노동을 추후 8시간으로 정상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공항 모자회사 노사 합의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공항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합의 이행을 수년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해 왔습니다. 연속 야간 노동을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이 지체되고 필요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지치고 다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항, 안전한 일터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022년, 24년, 25년 거듭하여 파업에 나섰습니다. 17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4조 2교대 합의 이행에 나서기는커녕 합법적인 노동자 파업 및 절박했던 단식투쟁으로 업무 방해가 초래되었다며 지도부를 겁박하고 조합원을 위협합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공항 안전보다 노조 탄압이 우선인가 봅니다. 자회사 노동자 쥐어짜기로 공항의 안전을 더 이상 답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공항에서 시민 여러분의 안정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은 공항, 더 나은 하늘길을 만들고자 투쟁에 나선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외침에
이제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화답하여야 합니다. 노동자 시민 모두의 안전한 공항을 위해 죽음의 연속 야간 노동 근절하고 4조 2교 대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공항, 안전한 일터를 위한 행동은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항에서 여행의 설렘과 노동의 자부심이 보장되는 공항을 향해 우리 사회의 책임과 해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견문 낭독까지 마쳤습니다. 합의는 준수되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팽개치고 계속적인 노동자들의 사지로 몰아가는 행태들을 중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4조 2교대로의 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본위원도 국회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변인 노서영입니다. 오늘은 현안 관련 브리핑 2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정당 비판이 가짜뉴스라는 국민의힘 특위 존재 자체가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범한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내란정당 비판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꼽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내란동조 행위를 프레임이라고 프레임화하기 위해 내란정당 비판을 가짜뉴스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진짜 가짜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위 부위원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당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표결에 참여한 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단 18명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집결 장소를 3번이나 바꾸면서 50명의 인원은 국회 밖 당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변호를 맡은 심재동 변호사도 특위위원으로 참석해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돕겠다고 나서는 의원, 당직자는 전혀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했고 장동혁, 나경원, 윤상원 등 국회의원 44명은 당시 대통령 관저 입구에 모여 체포를 막아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특위위원 김태규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24년 국회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변론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라고 주장했지만 가짜뉴스였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적법한 속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한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부대였던 2인 방통위의 일원 김태규 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이수정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어김없이 가짜뉴스였습니다. 국민의힘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위에 요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힘발 가짜뉴스에 대해 특위위원들께서는 하나하나 검증해 명확한 팩트를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뉴스 유포자들로 가짜뉴스 감시단을 만들어 놓고 내란정당이 내란정당 비판을 막으려 하니 누가 납득할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한국 GM 만행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행보를 계속하는 한국 GM의 폭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기존 노사 간 합의를 파기하고 작년 11월 직영정비소 9곳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한국GM의 행태에 금속노조 한국GM 지부는 산업은행의 개입을 촉구하며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GM은 새해 첫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을 일방적으로 전원 해고하는 만행으로 노조 파괴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한국GM지부가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한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 주주입니다. 2018년 한국GM은 경영 정상화와 10년 공장 유지를 약속하며 산업은행으로부터 7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8,100억 원의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자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GM은 노사 합의를 파기하는 구조조정 시도와 부당해고를 자행하며 공적 자금을 투자받은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국내 사업 철수를 암시하며 노동자와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한국GM의 만행을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직영정비소 폐쇄를 막고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산업은행도 2대 주주로서 한국GM 문제 해결에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한국GM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한국GM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지방정치혁신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 정춘생 차규근 그리고 지방선거기획단장 신장식 의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왜 국힘제로 부패제로를 외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 사건이 정치권에 다시 등장한 이상 국민 눈높이에서 과다하고 평가할 때까지 혁신해야 합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돈공천 신고센터를 설치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혁신당의 지방선거 공천에 돈이 끼어들 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배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돈공천 추방을 위한 4대 입법 과제를 제안합니다. 네. 첫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제공한 자는 영원히 퇴출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 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20년간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합시다. 둘째,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벌칙 조항을 개정하여 징역형 상한을 획기적으로 상향하고 범죄 수익 추징에 더해 징벌적 벌금형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합시다. 공천에 돈이 끼어들면 패가 망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셋째, 공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천은 정당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당에는 정치자금법 제29조 보조금의 감액 조항을 개정하여 국고보조금 삭감이라는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넷째, 부정한 금품수수 공천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자 추천 자체를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조항을 개정하여 법제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책임 있는 공천, 깨끗한 공천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4대 입법 제안은 긴급한 응급조치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양당 나눠먹기식의 소선거구제와 국민의 직접 선택도 없이 정당의 공천만으로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 제도가 돈 공천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제3당의 지방의회 진출은 기득권의 고착화를 깨고 권력의 견제 장치로 작동할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부패한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고인 지방 정치에 물기를 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 공천장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무투표 당선 제도입니다.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이 된 사람이 무려 489명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작동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 아닌 공천 주는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비록 단독 입후보 했더라도 해당 선거구 구민의 찬반 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연초부터 정치권에 돈공천이라는 핵폭탄급 사건이 터졌음에도 거대 기득권 정당은 비대화된 공천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중대선거구제도 2인 선거구제로 쪼개 너 하나 나 하나 나눠먹기식의 개편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선거구 쪼개기를 하려는 시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장사를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천장사를 할 생각이 없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4대 입법 제안과 중대선거구제 도입, 무투표 당선 원천 차단법에 대한 신속한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6일 조국혁신당 국힘제로 부패제로 지방선거 기획단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영입니다. 기재위 소속입니다. 오늘은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해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쿠팡에 의하면 고객 정보 약 3,370만 건이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 주문 정보 등 또는 일부 공동현관 출입번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말 청문회 이틀간 거치면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쿠팡은 쿠팡 보안의 만능 열쇠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를 전 직원에 의해서 탈취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쿠팡 CISO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쿠팡 전 직원이 그 서명 키를 탈취한 후에 2024년 12월 퇴직하였는데 쿠팡이 그 서명키 탈취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난 2025년 1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쿠팡의 공시에 의하면 쿠팡의 순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우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민관 합동 조사 진행 중에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과기 부총리 설명에 의하면 정부가 쿠팡에게 자료 보존 요구를 하였지만 쿠팡 내에 접속 로그 기록 5개월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쿠팡이 이렇게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 1인당 손해배상금 약 1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3,370만 명이라면 전체 피해 금액은 3조 3,7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개인당 손해액 1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각자 소송으로 본다면 소송 절차 비용은 100만 원을 넘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배상액을 고려할 때 개인들이 모두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를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소송을 제기한 소수 피해자들에 한해 수년간 소송을 거쳐서 소액의 배상금만 지급하고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를 방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액 다수 피해자를 위하여 집단 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여 소송을 하면 그 판결의 효과가 모든 피해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해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7년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통해서 배터리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킨 사건, 일명 배터리 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애플은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총 500억 달러 상당, 우리 돈으로 약 6,570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칠레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약 39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고 한국에서 소송 제기를 추진했던 약 40만 명 중에서 단 7명만이 항소심에서 7만 원 배상 평가를 받았고 현재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지금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는 있는 집단 소송 제도의 차이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하여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의 소유자 피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집단 소송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가을 문재인 정부 법무부에서 집단 소송 법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까지 하였습니다만 법안 발의를 하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국회는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해서 이번 쿠팡 사건부터 적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실체법과 달리 소송법의 영역에서는 소멸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 즉 소멸시효 마치기 전에 있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절차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합니다. 소액 다수 피해자가 각자 도생하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분쟁의 이례적 해결, 한꺼번에 해결, 사회적 갈등의 조기 해소를 위해서도 집단 소송 제도가 중요합니다. 이익은 사유화, 위험은 사회화하는 그런 행태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쿠팡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집단 소송제의 도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은 낡은 도시를 되살리고 부족한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정책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핵심 수단이 거래자 벽에 가로막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 가운데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 지휘양도 금지 규제는 선의의 실수요자와 청년, 중년 세대, 무주택 서민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막혔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투기는 막되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부터 조합원 지휘 양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정비 사업임에도 재건축만 더 이른 시점에서 거래를 막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거래 가능한 소수 물건의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중년 세대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 직장 이동, 부양가족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함에도 조합 설립 이후에는 팔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비사업 참여 의지가 약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될수록 조합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동의율 저하로 이어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기 차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기를 막는 것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규제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강북갑위원장 김원필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지휘 양도 금지 시점을 재개발 사업과 동일한 시점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재건축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도시정비 사업임에도 특정 사업에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지위 양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관리처분 단계 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합원의 주거 이동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는 매도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양수인이 일정 기간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해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주택시장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위의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위 차원에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주택 공급은 늘리고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기회를 넓혀 균형 잡힌 주거 정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택 공급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속도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도심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고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의 숨통부터 트여야 합니다. 선량한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의 삶을 옥죄는 규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의 주거 이동권과 재산권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저희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재개발 재건축의 건전한 거래를 회복하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한가선입니다. 6년간 113억 재산 불린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감이라 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지난 6년간 113억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의 청년들은 6년간 1억 모으기도 빠듯한데 113억이나 재산을 불린 이해훈 후보자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해외 유학을 하면서도 아파트 상가 5채를 매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서민들의 삶에도 예산이 흐를 수 있도록 나라 돈을 관리해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감이 맞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청년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은 이해훈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부터 검증해야 한다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5번씩이나 공천을 줘놓고 이제 와서 뒷북 검증을 하겠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당 공천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럴 시간에 당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2의 이해훈, 제3의 이해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당내에 또 투기나 비리로 기하급수적인 재산 형성을 한 사람이 있는지 지금 제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